상속법 개정으로 효도한 자식이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법적으로 더 강하게 인정이 되는 지금 구조인지. 부활합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아주 장기간 모셨다든가 봉양을 했다든가 상속권을 인정해 줄 만한 가족인가 소송이나 다툼이 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형제들한테 재산을 노린 뭐 이런 사람처럼 보여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세팅을 하는 것이 만들죠. 자, 이번에는 상속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상속법 개정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와 그리고 자녀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상속은 자동으로 이제 보장되는 게 아닌 상황으로 가게 된 건가요? 일단은 지난 2024년에 논의됐던 구활합법이 구활합법.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상속자 결격에 대한 사유는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상속인들에 대해서 유언을 내가 하는 걸 방해를 한다든가 상속인들을 뭐 위해를 가한다든가 사망을 일으킨다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구활합법이 새롭게 이제 논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논의된 쟁점이 좀 무게중심이 이동이 된 게 뭐냐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과연 이제 상속권을 인정해 줄 만한 가족인가 좀 본질적인 의미에서 좀 물음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과거에는 상속재산을 얼만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과연 네가 상속재산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애초에 재산은 분배된 단계가 아니라 그 재산을 분배받기 전에 자격에 대한 문제까지 본질적으로 좀 소송이나 다툼이 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상속권 박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활합법이 시행이 되면서 살아생전에 이 돌아가신 분, 그 당시 이제 살아생전이니까 피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도 미리 상속권은 쟤는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남은 공동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이번에 좀 더 개인적으로는 더 나이스하게 바뀐 게 뭐냐면 이 상속 결격을 받은 그 당사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 대한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접 상속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상속 결격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상속받는 것에 아예 제외를 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과연 이제 하급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판례 데이터베이스 형성된 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중대한 뭐 범법행위, 뭐 중대한 행위, 중대한 방해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이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행위로 볼 것인가는 여전히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성대로라면은 좀 더 아직까지는 많이 좀 경직되고 보수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절연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지 라든지 그다음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아픈 부모님하고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 오랫동안이라는 맞습니다. 게 얼마 정도의 기간이 오랫동안인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툼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게 뭐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할 부분인가요? 사실 법원에서 재량이 가장 많고요. 예. 그리고 같은 개별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위해를 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 판단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이번에 개정된 구활합법 이후에 하급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개정의 특징이 오랫동안 부모를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부터는 효도한 자식이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법적으로 더 강하게 인정이 되는 지금 구조인지. 네,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아주 장기간 모셨다든가 봉양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크게 했다든가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법상용어로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하죠. 특별기여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별수익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발생하는 그 재산을 산정하는 베이스에서 차감해 주는 걸로 빼주는 걸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얘 몫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게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재산은 내가 이런 행위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유류분 재산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증빙에 대한 문제인데 살아생전에 뭐 부모님께 뭐 계좌 뭐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매달 며칠자로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게 입증 자료가 될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과 뭐 병원에서 외래 진료한 내역, 아니면은 내가 간병비를 대신 지급한 내역, 아니면 평소에 내가 카톡이나 부모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뭐 전화 통화 기록 내역까지 이런 것들이 다 평소에 증빙 자료가 되고 법원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과 이런 사회 재산을 미리 증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목적의 증여가 아니라 내가 기여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 수익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재산에 대한 증여 증빙 가능성에 대해서 평소에 증빙을 잘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부모님 사후에 쟁점이 있을 때 법원에서 유효한 증빙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미리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일종의 형제들한테 완전 그 재산을 노린 뭐 이런 사람처럼 보여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 분도 있네요. 뭐 다른 공동상속인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과 내가 그 당시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증여를 받았을까에 대한 그런 경위이기 때문에 그런 내심적인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금융거래 내역, 부모님을 봉양한 내역이라든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잘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의 유지를 더 받드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대상에 지금 속하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면 내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마장에 진짜 돌아가시고 상속 상황이 생겼는데 그냥 골고루 배분이 된다든지 이러면 맞습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에도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좀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좀 야박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입증하라는 거는 지금 이런 지금 바뀐 내용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 천지 차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부모님을 아주 동안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아주 오랫동안 모시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제 이런 입증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실 그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욕심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법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본인도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오는 데 있어 가지고 재산권을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받아서 지키는 것도 어쨌든 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쉽게 갖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 분쟁이 벌어지면 집 한 채를 두고 지분 싸움을 하면서 갈등이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개정으로 가액 반환, 즉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속 분쟁의 양상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유류분 재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유류분 재산이 반환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 유류분 재산, 뭐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든가 상속받은 재산 원물이 있다면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어요. 원물 반환의 원칙은 뭐 100% 준다고 하면 소유권이 100% 넘어가겠지만 공동소유라고 한다면 내 지분을 쪼개서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상가 건물이 있다, 월세가 발생하는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가에 대해서 사실 유류분 청구가 대상이 되는 상대방 형제들도 같이 소유권이 있는 거죠. 공동지분이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됐을 때 뭐 6명, 7명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세부적으로는 뭐 임대인을 어떻게 가려받을 것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숨 마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류분 반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3년, 4년 지나서 공동소유자 중에 한 분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걸죠. 그러면은 법에서 이 법원에서 그거를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2번, 3번, 4번까지 유찰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제값을 못 팔고 이제 부모님이 물려오신 재산이 공정에 분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사후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원물 반환이 아니라 이제 가액 반환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돈을 마련해서 그냥 주면 유류분 청구를 그냥 끝낼게. 더 이상 이제 공유물 분할인 소송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물건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좀 더 그나마 황금성이 있는 높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팔아서 금액으로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이제 어려운 게 가업으로 내려오는 법인의 비상정법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가족 내부에서 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 거래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막상 지금 현금 유동성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현금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 퀘스천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 한 채 남은 게 형제들에게 일종의 지분으로 이제 다 상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있거든요. 그렇죠. 제 지인인데. 네. 근데 그 중에 형제 한 분이 약간 실종되듯이 연락이 안 두절된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못 구하니까 아예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고민이 이제 생긴 게 이 지분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주택 한 채로 치느냐 여부를 또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쟁점이 또 맞습니다.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처분해서 빨리 없애고 싶은데 네. 없애지도 못하고 집이 한 채로 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른 집을 사지도 맞습니다. 못하고 네. 네,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제가 봤는데 참 이게 상속돼서 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세팅을 하는 것이 가족 법인을 만들죠. 왜냐하면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실 등기부 등본됐을 때 이게 법인 소유인 거지 개인에 대한 그 소유권이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예. 이걸 처분하더라도 만약에 뭐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하면 그 내 지분을 사 가세요. 나는 돈을 받고 그 지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법인을 유지하는 메인이 되는 그런 뭐 가족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이 온전하게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외부에서 뭐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가족 법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법은 좀 개정돼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번 개정안에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게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인 집안에서는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속 분쟁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법안 자체가 소급되는 법안이 있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 있다는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분에 대한 가액 반환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이미 발생을 했으면 지금 6개월 상속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속권 상실에 대한 부분 특별 소유액에 대해서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지 않겠다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속이 되고 지금 현재 상속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상속권 상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대방 형제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에 대해서 내가 청구를 하고 싶다. 가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화일자가 2026년 4월 17일인데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6일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미 어제자로 신고 기한이 종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헷갈리는 것이 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인데 이때 말하는 6개월은 엄밀히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6일 날 돌아가셨으면 그 사망일에 속한 다른 제외하고 그 다음 달 1월부터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은 11월, 12월, 1, 2, 3, 4, 4월 말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 매달 말일하고 그 다음에 상속권이 선고되는 6개월하고는 시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내가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내가 증여 목적으로 미리 받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특별 기여분으로 받은 수익인지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시간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내가 증빙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세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돌이켜 보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기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세금 절세 효과를 녹여내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그냥 주신 분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매번 증여재산 공제라든가 이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매 10년 텀을 두고 장기간 기업으로 주신 분하고 세금 차이가 계산해 보니까 2.8배 정도 나더라고요. 이 상속세 증여세 합계가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준비하실 때도 부모님이 뭐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교통 정리를 좀 살아생전에 미리 좀 공유해 두시고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재산이 분할이 돼야 된다. 내 생각은 이러니 너희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해서 가족 간의 이런 대화가 충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부모님의 사후 결국에는 모든 거에 대한 세금의 꽃은 저는 상속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소득세, 법인세, 뭐 양도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 당시에 재산 형성한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은 마지막에는 이 큰 금액인 상속세로 내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을 좀 말미를 장식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마지막이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받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부모님의 위주를 받들어서 더 큰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최대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좀 많이 모색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부의 승계 가업 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자식에게 막 쏠려서 이렇게 좀 네. 주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에게는 똑같은 단어, 공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공평함의 단어가 좀 다르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의 공평함은 결과적인 공평함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자녀가 좀 잘 살고 있는데 못 사는 자녀가 있으면 이 못 사는 자녀에게 좀 많이 맞습니다.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네네. 동등한 상황으로 맞추고 맞습니다. 싶은 공평함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금액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네네. 그러면서 왜 형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왜 많이 주느냐. 맞습니다. 네네.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참 이 생각하고 네. 가치관이 다르면서 서로 입장에 따라서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네. 상담하면서 항상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네.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금 절세는 뭐 이런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세무사님, 제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모님이 왜 그러실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왜 그럴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말씀하시는 경우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공감됩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나 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법을 배울 때 그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법이라는 거는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챙기는 맞습니다. 사람만 챙겨주지 모르는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공감되는 게 세법에서도 몰라서 내가 가산세 내는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네. 무지에서 발생하는 건 전혀 본인의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이라는 부분을 좀 공부를 기본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필히 다가올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공부를 꼭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공부한 증여나 상속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이나 이게 여러분의 생활과 아니면 인생에서 결코 동떨어진 법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꼭 공부를 좀 하시고 필요하다라면 세무사님의 상담이나 조언을 듣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이렇게 또 더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호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